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때로 너무 뜨거워서 영혼마저 말려버릴 것 같았다. 그라나다 외곽,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침묵 속에 서 있는 작은 농장에서 마테오는 그런 태양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한때 촉망받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였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기타 줄의 감촉을 기억했지만 그 기억 위에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슬픔과 깊은 무기력함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아내가 가꾼 꽃들이 시들어버린 정원처럼 그의 삶도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의 집, 하얀 회벽과 테라코타 지붕이 인상적인 안달루시아 전통 가옥은 아내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방구석에 놓인 플라멩코 기타 케이스 위에는 세월의 덮개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테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 오랜 친구 루시아의 목소리가 그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함께 플라멩코 무대에 섰던 댄서였고 지금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타파스바 엘두엔데를 운영하며 지역 예술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마테오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세상에 나올 때도 됐어. 오늘 저녁 내 가게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 그냥 얼굴이나 비추게. 마테오는 고개를 저었다. 소음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플라멩코. 그것들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편린들이었다. 하지만 루시아는 끈질겼다. 그녀는 마테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또한 플라멩코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딱 한 잔만 하고 가게. 응? 나 봐서라도. 결국 마테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루시아의 타파스바는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하몬 냄새와 쉐리주 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벽에는 빛바랜 플라멩코 공연 포스터들이 빼곡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마테오와 루시아의 모습도 있었다. 마테오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술잔만 기울였다. 잠시 후 작은 부대의 조명이 켜지고 젊은 기타리스트가 라스게아도 주법으로 격정적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었다. 그때였다. 무대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친 것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홀로 빛나는 듯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세련되고 화려한 외모였다. 그녀는 마테오를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그녀가 자연스럽게 마테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마테오 씨 맞으시죠? 젊은 시절 당신의 연주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자신을 이사벨라라고 소개한 그녀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드러내며 마테오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테오의 과거 명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예술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테오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잊고 있었던 삶의 설렘이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테오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기타 케이스의 먼지를 닦아냈다. 이사벨라와의 만남은 마테오의 잿빛 일상에 강렬한 색채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정원사처럼 마테오의 잠자던 감정들을 하나씩 깨웠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오래된 집과 소박한 올리브 농장을 찾아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마테오는 그녀의 매력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함께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을 거닐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보이는 언덕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속삭였다. 이사벨라의 존재는 마테오에게 잊었던 삶의 기쁨과 열정을 되찾아 주었다. 당신의 기타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요, 마테오. 이사벨라의 속삭임에 마테오는 망설임 끝에 기타를 다시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조금 녹슬었지만 이내 깊고 애수 어린 플라멩코 선율을 자아냈다. 그의 음악에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삶의 고독, 그리고 이사벨라를 향한 새로운 열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사벨라는 숨죽인 채 그의 연주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어려 있는 듯했다.
마테오는 자신의 음악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이사벨라는 마테오를 자신의 세계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 세계는 마테오가 살아온 소박한 안달루시아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르베야의 호화로운 리조트, 세비야의 고급 레스토랑, 마드리드의 유명 미술관 개관식. 마테오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어색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곳의 피상적인 대화와 과시적인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사벨라의 빛나는 미소 앞에서 차마 내색할 수 없다. 이사벨라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으로 변해갔다. 이 시계,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가의 선물을 건넸고 마테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우리 다음 휴가 때는 이탈리아 크루즈 여행 어때요? 그녀의 제안은 늘 마테오의 경제적 능력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그는 은퇴한 기타리스트였고 올리브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지만 이사벨라가 원하는 삶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테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루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테오에게 직언했다. 저 화려함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아. 당신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 하지만 사랑에 눈먼 마테오에게 루시아의 충고는 잔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의심하는 자신이 속좁게 느껴졌고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루시아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마테오의 집을 찾아왔다. 자신을 하비에르라고 소개한 그는 20대 초반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지망생이었다. 그는 수줍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마테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의 옛날 음반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디 저에게 플라멩코의 두엔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테오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거절했다. 그는 이미 플라멩코에서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비에르의 순수한 열정과 간절함은 마테오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다. 그의 눈빛 속에서 마테오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어쩌면 이 젊은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마테오는 마지못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하비에르가 서툰 솜씨로 기타를 튕길 때 마테오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비에르를 가르치면서 마테오는 잠시나마 과거의 열정을 되찾는 듯했다. 기타 줄을 튕기는 감각, 플라멩코의 복잡한 리듬과 화성을 설명하는 과정은 그에게 잊었던 기쁨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이사벨라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자주 빛을 잃었다. 이사벨라의 관심은 이제 노골적으로 투자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성장하는 현대 미술 시장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마테오에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특정 작가의 작품 구매를 집요하게 권유했다. 그녀가 보여주는 화려한 도록 속 작품들은 마테오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색과 형태의 조합일 뿐이었지만 이사벨라는 그것들이 곧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말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마테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안전한 투자라고요. 당신의 예술가적 안목을 믿어요. 마테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전 재산은 아내와 함께 일군 올리브 농장과 오래된 집, 그리고 약간의 은퇴 자금이 전부였다. 이사벨라가 제시하는 투자 금액은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녀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세계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사벨라가 추천한 미술품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이사벨라는 더욱 바빠졌다. 투자 관련 미팅, 해외 아트페어 참석 등의 이유로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들었다. 그녀와의 전화통화는 자주 연결되지 않았고 연결되더라도 무언가 감추는 듯한 짧고 사무적인 대화가 전부였다. 마테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이사벨라가 보여준 투자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지만 복잡한 용어와 불분명한 조항들은 그의 의심을 해소해주기보다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루시아를 찾아갔다. 한동안 소원했던 친구였지만 그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루시아는 그의 수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루시아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마테오, 아무래도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그 투자회사 실체가 불분명해. 그리고 당신이 투자했다는 그 작가, 유령이나 마찬가지야. 마테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곧바로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의 화려한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아파트 로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사벨라가 낯선 중년 남성과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마테오가 투자 계약서에서 보았던 아트 컨설턴트의 사진 속 인물이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갑고 냉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마테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마테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벨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투자, 내 돈. 이사벨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이 말했다. 뭘 그렇게 놀라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예술가 양반. 당신 같은 구시대적 낭만주의자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투자는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는 얼굴로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테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배신감, 절망감,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테오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이사벨라의 차가운 목소리와 조롱 섞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쓰디쓴 배신감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뿐이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마저 담보로 잡힌 현실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낡은 기타를 집어들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쩌면 이 기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사벨라를 매료시켰던 과거의 명성, 그녀 앞에서 다시 기타를 잡았던 순간들. 그는 기타를 바닥에 내리치려 팔을 높이 쳐들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기타는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플라멩코의 영혼 그 자체가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기타를 부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깊은 슬픔과 후회가 그의 가슴을 저미는 듯했다. 며칠 동안 마테오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에 올리브 나무만 바라보았다. 루시아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비에르 역시 문 앞에서 스승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테오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스스로 만든 고독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새벽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던 마테오는 문득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오랜 세월 그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처럼 들리던 소리가 점차 하나의 선율로 이어졌다. 그것은 그의 삶을 닮은 음악이었다. 깊은 슬픔과 처절한 고통,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이 뒤섞인 플라멩코였다. 그는 연주하고 또 연주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기타 선율에 쏟아부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기교나 화려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였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연주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처절했으며 역설적으로 아름다웠다. 플라멩코의 정수라 불리는 두엔데가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의 기타 소리를 들었는지 루시아와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서 그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연주가 끝나자 루시아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돌아왔구나, 마테오. 하비에르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스승의 음악 속에서 진정한 두엔데를 발견한 것이었다. 마테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마테오의 삶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이사벨라에 대한 원망에 얽매이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기타 선율에 담아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일기장이자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올리브나무 아래 앉아 기타를 연주했고 석양이 질 무렵이면 하비에르에게 자신이 깨달은 플라멩코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다. 하비에르는 스승의 변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마테오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에 담긴 삶의 깊이와 고뇌를 배우려 노력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음악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갔다. 루시아는 묵묵히 마테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묻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테오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작은 기회들을 마련해 주었다. 어느 주말 저녁 루시아는 자신의 타파스바 엘 두엔데에서 마테오와 하비에르가 함께 연주할 작은 무대를 준비했다. 마테오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웠다. 배신당한 초라한 늙은이 혹은 한물간 기타리스트로 보일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루시아의 따뜻한 격려와 하비에르의 기대에 찬 눈빛 속에서 그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엘두엔데는 마테오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오래된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그의 음악을 기억하는 낯선 얼굴들까지. 마테오는 하비에르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심장이 다시 떨려왔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첫 음을 튕겼다. 그의 기타 소리는 바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때로는 격정적으로 타오르고 때로는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렀다. 그의 음악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의 연주에 귀 기울였고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기교를 넘어선 진솔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비에르의 젊고 열정적인 연주는 마테오의 깊은 연륜과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마테오는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화려한 관계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마테오는 종종 루시아의 바나 지역의 작은 축제에서 연주를 했다. 그는 더 이상 큰 무대나 명성을 갈망하지 않았다. 소박한 공간에서 자신의 음악을 나누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마테오는 자신의 올리브 농장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고독하게 나무를 돌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농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루시아와 하비에르, 그리고 가까운 이웃 몇 명만 초대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농장을 찾았다. 음악회는 격식 없이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았다. 마테오와 하비에르가 번갈아가며 기타를 연주했고 때로는 루시아가 즉석에서 플라멩코 춤을 추기도 했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음악과 담소 속에서 한낮의 여유를 즐겼다. 그곳에는 이사벨라가 추구했던 화려함이나 인위적인 사교는 없었다.
대신 진솔한 웃음과 따뜻한 교감,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햇살처럼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정이 넘실거렸다. 마테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이사벨라가 남긴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고 때때로 쓰라린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남은 소중한 것들, 음악, 우정, 공동체, 그리고 자연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잔고나 소유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이사벨라는 그의 돈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그에게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해준 셈이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그의 음악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올리브 수확기가 다가왔다. 마테오는 예년과 달리 혼자 수확하지 않았다. 루시아와 하비에르, 그리고 음악회를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이 기꺼이 그의 일손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잘 익은 올리브를 땄다. 노동은 고되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마테오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얼굴들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에 연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에 충실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마테오는 수확을 마친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아 기타를 잡았다. 그는 특별한 기교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잔잔한 선율을 연주했다. 그 음악은 하루의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주고 함께 땀 흘린 보람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비에르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낮은 화음을 더했고 루시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멀리 시에라 네바다 산맥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다. 마테오의 기타 소리는 안달루시아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 속으로 잔잔히 퍼져나가며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노년 예술가의 깊어진 영혼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음악과 친구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안달루시아의 땅이 있었다. 마테오의 삶은 플라멩코의 리듬처럼 때로는 빠르고 격정적으로, 때로는 느리고 깊게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이사벨라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하나의 강렬했지만 지나간 팔세타, 플라멩코의 즉흥 여부분과 같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음악과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비에르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마테오의 가르침 아래 그는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플라멩코의 영혼, 즉 두엔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에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더불어 스승에게서 배운 삶의 깊이가 더해져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마테오는 그런 하비에르를 보며 대견함과 함께 자신의 음악적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때때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거장과 떠오르는 신성이 대화하듯 기타로 즉흥 연주를 주고받았고 그 순간은 마테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루시아의 타파스바 엘 두엔데는 여전히 마테오와 친구들의 아지트였다. 그곳에서 마테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립되었던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의 진솔함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는 어느새 마을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담보로 잡힌 집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테오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연주의 수입과 올리브 농장 소출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물질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올리브 나무 사이를 산책하는 것, 루시아가 만들어준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비에르와 함께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시간, 이웃들과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값진 보물이었다. 어느 봄날,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작은 플라멩코 축제에서 마테오에게 연주 요청이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그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는 하비에르와 함께 무대에 섰다. 축제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마테오는 긴장하는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기타를 연주했다. 그의 음악은 안달루시아의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나비처럼 기타 줄 위를 날아다녔고 그의 표정에는 깊은 평화와 연주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기쁨이 어려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툰 스페인어로 마테오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음악에서 영혼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다. 그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테오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안달루시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얀 집들과 푸른 올리브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잔설. 그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테오는 집 근처 언덕에 차를 세우고 잠시 내렸다. 해질녘의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새로운 곡의 악상일지도 몰랐고 혹은 그저 떠오르는 생각의 조각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창작하고 꿈꾸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70대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이었고 황혼역에 더욱 깊어진 플라멩코 선율처럼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테오의 삶은 이제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더 이상 극적인 사건이나 커다란 변화를 갈망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올리브 나무의 푸르름을 보고 기타 줄을 튕기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과 함께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하비에르와 함께 정기적으로 작은 공연을 이어갔다. 때로는 루시아의 바에서, 때로는 마을 광장에서, 때로는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그들의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그들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고 마테오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비에르는 이제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기타리스트로 성장했고 마테오는 그런 제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때로는 든든한 반주자로 그의 뒤를 지켰다. 담보로 잡혔던 집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마테오 자신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자책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